쓰러진 노숙자는 24년 전 우리를 버린 아버지였다. 차가운 9월 아침, 출근길에 본 것은 공원 벤치에 웅크린 노숙자였다. 갑자기 그가 앞으로 쓰러졌다. 간호사인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다. 낯선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했다. 눈과 주름, 코의 모양, 특히 오른손의 특이한 상처와 두꺼운 관절.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과 똑같았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노숙자의 지갑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낡은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분명 나였고 옆에 남자는 지금 침대에 누운 노숙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8살 때 아버지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나기 2년 전 사진이었다. 이게 현실일까? 손이 떨렸다. 24년 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아버지가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 내 앞에 누워 있었다. 그것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내가 담당하는 환자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수아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24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아침, 어머니의 아빠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는 말, 그리고 나만 홀로 아버지 없이 보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수아입니다. 34살, 올해로 간호사 경력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9월의 아침이었지만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이유도 없이 그냥 사라지셨죠. 아빠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던 것도 잠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꿋꿋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시며 늦은 밤까지 추가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것도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야, 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아이야. 어머니는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어린 시절 입원했던 경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직후 심한 스트레스로 폐렴에 걸려 입원했을 때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날 출근하기 위해 평소처럼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아침 공기는 이미 쌀쌀했습니다. 역 근처 작은 공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 한 분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본능적으로 달려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저분한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고 호흡도 약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 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듯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주름, 코의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호사인데요. 괜찮으실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오른손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이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마치 어릴 적 아버지의 손처럼.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저희 병원으로 이송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곳 간호사입니다. 구급대원은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노숙자의 얼굴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수염과 더러움 아래로 한때는 단정했을 얼굴이 엿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구급차를 타고 왔어요? 출근길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동료 간호사 미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노숙자예요? 요즘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미진의 무심한 반응에 조금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신원도 없는 노숙자 환자는 종종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지곤 했으니까요.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주세요. 제가 담당할게요. 주치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숙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간 기능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낭 안에는 몇 벌의 해진 옷가지와 물병, 그리고 달아 해진 갈색 가죽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작은 사진 한 장이 지갑 안쪽 포켓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노숙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싶어 사진을 다시 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8살 때 아버지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2년 전에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수아 씨, 괜찮아요? 옆에서 주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하얗게 변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어요. 무리하지 말고 잠시 쉬어요. 내가 대신 볼게.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저의 아버지라면, 1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노숙자. 아니, 제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분은 수액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고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원비는 어떻게? 행정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일단 응급의료 지원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죠. 주치의가 답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걸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노숙자에게 개인적으로 나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제 행동이 의아했지만 그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근무 시간 내내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그분의 병상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환자 정보 시스템을 열어 그분의 세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본인 진술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과 영양실조, 그리고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6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올해 63세. 시기가 맞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분의 병상 근처에서 기록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숙자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입니다. 공원에서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이송되셨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수아 간호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제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물을 따라 들이자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죄책감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업어줄까? 우리 수아 그림 솜씨가 대단하네. 그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 지금은 쉬고 거칠어졌지만 그 밑바탕은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김영석.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노숙자는 24년 전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이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였고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시 진찰하실 거예요. 얼마나 있어야 하죠?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입원비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응급의료 지원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 아버지가 이제는 병원비 걱정에 한숨 짓는 노숙자가 되어 있다니. 혹시 가족에게 연락할 분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하지만 그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걸까요? 24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병원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내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한 번도 그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아야, 오늘 늦었네. 병원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바빴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가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출근 전 어머니께는 평소처럼 인사드리고 나왔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내가 그의 딸임을 밝혀야 할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먼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회진 시간 전이라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문득 어린 시절 주말 아침 신문을 읽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아, 어제 그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공원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그 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주치의 선생님께서 자세한 검사 결과를 알려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꺼내든 것은 어제 그의 지갑에서 발견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소지품에서 나온 사진인데 보관해 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을 건네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소중한 사진인가 봐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따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지갑에 조심스레 넣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거잖아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쩌면 따님도 아버님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아침 회진을 위해 주치의와 다른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저는 얼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아 간호사님, 어제 응급실에서 올라온 노숙자 환자 담당하시는 거죠?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좋지 않네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버지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제가 먼저 피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간호사 미진이 식당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어제부터 좀 이상해 보여.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잠을 잘 못 잤어. 미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노숙자 환자 때문에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치료뿐이야. 그 사람의 인생 문제까지 신경 쓰면 우리가 다 감당 못해. 미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라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환자한테 특별히 신경 써? 평소에 너답지 않게. 그냥 뭔가 안쓰러워서 그래. 겨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오후 근무 중 병동을 돌다가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 침대는 비어 있어 다행히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하며 들어갔습니다. 약을 건네며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노숙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가족은 정말 없으신가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는 약을 삼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하지만 제가 그들을 떠났어요. 지금은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쩌면 그분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한 번도 그를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아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병원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셨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생각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원망?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버렸단다. 내 아버지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저 그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전 저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제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행복했던 시간들의 증거였습니다. 그중 한 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해변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의 등에는 특이한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의 비밀 표시라고 불렀던 그 점을 기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첫 번째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등 쪽 소독을 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드릴까요? 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앉게 하고 병원복 위쪽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아래에 제가 기억하는 그 특이한 모양의 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 아버지였습니다. 소독은 안 하시나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급히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검사실에 들러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친구인 검사실 직원 지연에게 사정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급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액 샘플이 이미 있었고 제 것만 추가하면 되었습니다. 수아야, 병원 규정상 이런 건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해. 지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지연아. 정말 중요해. 아무도 모르게 해줘.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거야. 결과는 2-3일 걸릴 거야.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그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일까요?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병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 해열제가 듣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날 밤 병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며 그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녘 그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에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그 사람.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진짜 이유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그리고 곧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아버지의 고열은 다음 날에도 간헐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주치의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고 항생제 치료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 환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다시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체온을 측정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다른 간호사들과 다르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체온계를 확인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네요. 다행입니다. 당신, 혹시... 아버지의 눈이 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걸까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헛생각을 했네요. 안도했는지 실망했는지 모를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소지품 중 지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보관함에서 그의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외에도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망간호대학생, 지역봉사상 수상. 제 이름과 사진이 실린 3년 전 기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셨을까요? 왜 다가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건강을 걱정하시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릴 때가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검사실 친구 지연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아야, 찾고 있었어.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록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받아드는 순간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확실해. 99.9999% 부녀관계야.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검사를 부탁한 거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조금 복잡해.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준비됐을 때 얘기해줘.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들어가니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도 위험 수준이에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시간의 응급 처치 끝에 아버지의 상태는 겨우 안정되었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김영석 환자의 간은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알코올성 간경화가 매우 심각하고 추가 검사 결과 간암 초기 단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옆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응급 환자가 있어 귀가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녘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잠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그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놀이공원을 누비던 날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날들.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간암이 예상보다 더 진행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었고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늘 그렇듯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아야, 요즘 너무 늦게 퇴근하네. 밥은 먹었니? 어머니,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제 진지한 표정에 어머니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며칠간 특별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만남부터 그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버지라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DNA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 쓴 편지란다. 어머니가 낡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수아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사업 실패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당신들까지 괴롭힐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당신들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갚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수아를 잘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는 겁니까?
왜 이런 사실을 어머니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길 바라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돌아올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냥 내가 혼자 간직한 비밀이 되어버렸지.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가 갑자기 사라진 날의 기억들, 그리고 그 후에 어려웠던 시간들. 어머니는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꺼내놓으셨습니다. 수아야,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옮겨진 병실 앞에서 어머니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함께 들어가요, 어머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병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지? 아버지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당신, 정말 수아였구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느꼈어.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니.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힘겹게 팔을 들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아빠가 너무 약했어. 부끄러웠어. 그렇게 24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병실에는 오랫동안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회한과 용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버지의 심각한 건강 상태라는 현실이 놓여 있었고 24년간의 단절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털어놓지 않은 아버지의 이야기, 그가 겪었던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노숙자 환자였던 아버지는 이제 제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 곁을 지켰고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미진도 이내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진작 말해주지. 주치의도 가족관계를 알게 된 후 더욱 진지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암은 초기 단계이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간 상태로는 수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항암제도 몸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도 우리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체 요법, 한방치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예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개월, 짧으면 몇 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인데 또다시 영영 잃게 된다니.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그를 찾았다면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24년간 홀로 저를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음에도 어머니는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우리는 그가 겪었던 24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셋이 모인 어느 오후,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건 정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지. 대부분 사채였어.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을 때 너희까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빚을 갚고 돌아오는 거였어.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에서 일했지. 3년 정도 돈을 모아 빚의 일부를 갚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어. 일하던 공장이 무너졌고 나도 크게 다쳤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무서운 재난이 아버지의 인생도 뒤흔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로 모았던 돈을 다 써버렸고 재활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지. 돌아갈 용기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짐만 될 것 같았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락이라도 해주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매일 편지를 썼어. 하지만 보내지 못했지. 부끄러웠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아버지는 이후의 삶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공사장, 식당 설거지, 경비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졌고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잊은 적은 없어. 멀리서나마 지켜보려 했지.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간호대학에 입학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졸업식 날에는 교문 앞에서 몰래 지켜봤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거기 계셨어요? 너무 예뻤어. 하얀 간호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 그날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아버지였다니. 왜 그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초라해진 모습으로. 차라리 너희 기억 속에 예전 모습으로 남고 싶었어.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겠지요. 지켜만 보셨다고요? 도움은 한 번도 안 주시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잠시 표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비겁했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조금씩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노숙자로 살아가며 겪었던 일들, 사회의 차가운 시선, 생존을 위한 고단한 일상.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볼 때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대부분은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야.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 아버지의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그들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로 전환할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통증 관리와 편안함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오히려 환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아버지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검사나 처치가 없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병원에 특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평소 다니던 백화점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던 모습,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 이런 감정들이 때때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병실에는 저와 아버지 둘뿐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아직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감정을 그렇게 쉽게 간파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가 제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당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해. 아버지의 솔직한 태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감정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쁜데 동시에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듣고 싶어. 그 말에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의 외로움,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순간들까지. 아버지 날에는 항상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선택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는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간부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주일, 길어야 보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가능한 한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요. 그 소박한 바람이 저희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24년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그토록 갈망했다니. 병원 측의 배려로 아버지의 병실은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로 꾸며졌고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던 된장찌개, 소고기 무국, 멸치볶음. 비록 아버지는 식욕이 없어 조금씩만 드실 수 있었지만 그 맛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영숙이 음식 맛은 여전하구나. 한 숟가락 먹고 아버지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틈틈이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좋아하셨다는 말에 그 책을 구해와 매일 조금씩 읽어드렸습니다. 노인이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는 종종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큰 물고기를 쫓아가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물고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는 거지. 그 말씀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창가에 앉아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오후에는 병원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아버지의 몸 상태가 허락하는 날에는 휠체어에 태워 병원 근처 작은 공원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수아야, 간호사가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니? 글쎄요. 어쩌면 아버지가 떠난 후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넌 항상 따뜻한 아이였어. 어릴 때도 다친 새를 집에 데려와 돌보고 그랬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린 시절의 소소한 기억까지 간직하고 계셨다니. 기억하고 계셨어요? 매일 기억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자는 모습, 웃는 모습, 학교에 처음 가던 날.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단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가져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추억의 사진들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제 돌잔치, 아버지 어깨에 타고 놀던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건 수아가 3살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바다를 처음 보고 너무 신나서 옷도 안 벗고 그대로 뛰어들었지요. 맞아, 그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같이 물에 들어갔었지.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엔 둘 다 감기에 걸려서 호텔에서 끙끙 앓았었지. 그렇게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차츰 풀리면서 마치 24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며 피부에는 황달 증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간 기능이 거의 멈춰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최대한 기운을 내려 노력하셨습니다. 약해지는 몸으로도 저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잠시 식사를 하러 나가셨을 때 아버지가 저를 곁에 불렀습니다. 수아야,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단다. 네, 아버지.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대해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내가 놓친 그 시간들에 대해 들려줄 수 있겠니? 내 첫 졸업식은 어땠는지,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 인생의 빈 조각들을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던 날,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투고 화해했던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고민하며 밤을 새웠던 날들, 대학 입시의 부담과 합격의 기쁨, 간호대학에서의 힘들었던 실습 기간, 첫 환자를 돌보며 느꼈던 책임감. 아버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제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짓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공이 크지. 그리고 내 의지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언제나 강인했지. 내가 그 강인함을 조금이라도 배웠더라면.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버지는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개인 간호사로 제가 있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상 가족의 참여가 권장되었기에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좋지만 내 딸의 손길이 가장 편하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특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체위를 바꿔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며 전문적인 간호와 딸의 사랑을 동시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제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모르핀 용량도 증가했고 의식이 또렷한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깨어있을 때마다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 이 창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항상 날씨를 물으셨습니다. 맑고 화창해요, 아버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벚꽃은 정말 아름답지. 짧게 피었다 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벚꽃에 비유하는 듯 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시 쉬러 가신 사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수아야, 내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있어. 가져다 줄래? 침대 옆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쓴 편지야.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읽어주렴.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작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괜찮아, 수아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감사한 시간을 선물 받았어. 너와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약해진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넌 항상 강했잖아. 내가 자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아버지는 예전에 제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해내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시는 모습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호스피스 담당 의사는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번갈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셋이 함께 병실에 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잠들어 계셨지만 가끔 눈을 뜨고 저희를 알아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아버지가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수아야. 고맙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또렷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간혹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아버지의 호흡이 급격히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저희를 급히 불렀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양쪽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버지의 흐릿한 눈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아버지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치 잠에 든 것처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제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24년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과 수아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24년 전 그 어두운 밤에 가족을 떠나던 순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내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다. 영수가 내가 홀로 수아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수아야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다. 내가 떠난 24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너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빚쟁이들의 협박이 심해지던 그때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나의 부재라고 생각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모든 돈을 아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 3년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공장이 무너지면서 나는 크게 다쳤고 그동안 모았던 돈은 병원비로 소진되었다. 재활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몸이 회복되자 다시 일본에서 일을 찾았지만 외국인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고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부상의 후유증으로 점점 일하기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너희를 잊은 적은 없다. 멀리서나마 너희의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수아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몰래 학교 앞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지켜봤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지. 고등학교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간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신문 기사로 알게 되었다. 지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작은 기사였지. 그 기사를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 힘들 때마다 그 기사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수아의 대학 졸업식 날 나는 교문 앞에서 몰래 지켜봤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날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겠는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영수가 너에 대한 소식은 더 어렵게 얻어야 했다. 가끔 예전 동네에 가보곤 했는데 어느 날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는 너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 피로가 묻어있는 것이 마음 아팠다. 내가 지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고 결국 일자리도 집도 잃었다. 거리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수아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공원 벤치에서 쓰러졌을 때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간호사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아의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 느껴졌다. 그 따뜻한 눈빛, 그 다정한 손길. 나도 모르게 내 딸임을 직감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어쩌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수아는 나를 알아보았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돌봐주었다. 그리고 영수까지 만나게 되었다. 이런 재회는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던 축복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나는 잠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것 같았다. 그곳에서 밝은 빛과 따스함을 느꼈고 내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평화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때 너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힘내세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나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더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나는 완전히 빈손으로 너희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일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작은 저축이 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아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매달 조금씩 입금해왔다. 지갑 안에 있는 통장을 확인해보면 그 계좌 정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 작은 정성만이라도 받아주길 바란다. 이제 나는 평온하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졌다. 영수가 내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항상 감사했다. 수아야, 내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다. 너희 두 사람을 사랑한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의 영석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그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감정이 그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고 그곳에서 작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계좌였고 24년간 조금씩 모인 금액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무척 컸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도 생존이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한 푼 두 푼 저를 위해 돈을 모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장을 선택했고 그의 유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다가 보이는 수목장에 안치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맑게 겠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아버지가 머물렀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담당하셨던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수아 간호사님, 호스피스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건네주신 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수아에게라고 아버지의 악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고 마지막 날짜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저는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그의 글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일기가 어쩌면 내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떠난 시간 동안에도 항상 내 곁에 있고 싶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24년간의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항상 제 인생의 커다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멍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단체에 합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노숙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첫 봉사활동 날 서울역 근처에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에는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석이 형, 그분 참 좋은 사람이었죠.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애쓰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병원들과 연계하여 노숙자들을 위한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기업들의 후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영석이 쉼터도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담과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백화점 일을 그만두시고 쉼터에서 함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맛있는 음식은 노숙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 노숙자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는 젊은 노숙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재활을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취업에 성공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넌 항상 잘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의 유산은 저에게 끊임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매일 그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쓰러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단순한 의료적 처치를 넘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우연한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재회는 저에게 큰 상처이자 동시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 선물을 통해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깨달음과 사랑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석이 쉼터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매일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쓰러진 노숙자를 도운 간호사.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24년간 헤어져 있던 부녀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그리고 제가 돕는 모든 이들을 통해.